안녕하세요. 티칭 보캐블러리의 박선민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고요. 네, 오늘은 보캐블러리의 중요성,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첫째가 지금 16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옹알이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엄마, 아빠, 네, 뭐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마, 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엄마, 아빠를 지나서 네, 본인이 배가 고플 때 맘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제가 맘마 줄까? 그러면 맘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배고프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예, 간식으로 떡뻥을 주기 시작했더니 네, 또 떡뻥 줄까 하면 떡뻥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떡뻥이란 단어를 알게 됐고 요새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우유 줄까 하면 우까지는 아직 잘 못해요. 우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빵 달라고 네, 저희 아기가 빵에 요새 맛을 들려가지고 빵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귤 네, 아니면 포도 이렇게 좋아하는 과일을 먹고 싶다고 표현을 하고요. 네, 요새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해서 양치질을 해서 이제 양치질이라고 안 하고 치카치카 할까? 그러면 이제 치카치카 이렇게 손 동작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새 또 하나 늘은 단어가 이제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네, 양말 이렇게 얘기해요. 발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이제 양말 신고 밖에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저희 아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아기들은 문장을 아직 구성을 하지 못해요. 네, 그냥 단어 하나하나씩만 조금씩 네,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가 몇 가지 안 되죠. 네,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가지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이 배고프다, 아니면 무엇을 먹고 싶다, 네, 밖에 나가고 싶다, 뭐 양치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네, 문장이나 문단을 만들지 않고도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네, 아기들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영어 아무 단어도 쓸 수 없지만 네, 영어 한 단어 한 단어 배우면서 그 단어 하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제가 요즘에는 또 화장하는 것을 네, 제가 이렇게 화장대에서 화장하고 있으면은 그게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예, 본인이 막 이렇게 로션 가지고 토토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화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하다 보면 이제 의성어, 의태어까지 네, 같이 뭐 치카치카나 톡톡톡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휘가 늘어날수록요. 어휘가 늘어나면 이제 그 어휘를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문장을 잘 만들면 네, 제가 티칭 라이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단을 만들고 또 에세이를 쓰고 이렇게 긴 글 장문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시작을 네, 어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글의 예를 보여드렸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장으로 I am hungry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배고파라는 얘기지만 네, I am hungry라는 이 세 개 단어를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hungry 이렇게만 얘기해도 네, 배고파, 나 뭐 좀 먹고 싶어, 아니면 뭐 음식 좀 줘, 뭐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단어 하나, 네, 그 단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언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요. 이 강좌에서는 네, 어떠한 어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학생들이 보통 어휘를 배울 때요. 모국어를 생각해 보시면 네, 글을 읽고 쓰는 것보다 듣고 말하는 것, 네, 엄마 아빠가 말하고 듣는 것, 네,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 구술 어휘가 먼저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고 듣는 동안 이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구술 어휘라고 하고요. 이 구술 어휘는 학생들이 읽고 쓸 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읽기 어휘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듣고 엄마 아빠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얻은 이 구술 어휘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혹은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읽기를 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왜 아기들 책 보면요. 무슨 뭐 방귀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네, 평소에 본인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단어, 네,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또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글을 읽음으로써 네, 눈으로 보고 단어를 익히고 네, 나중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더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구성하며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구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단순히 이제 말을 듣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할 때 맘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네,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그 안에서 네,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식탁 위에 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귤 먹고 싶으면 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예, 이렇게 말하고 듣는 구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익혀진 이 구술 어휘는요, 네, 문해, literacy라고 하죠. 네, 글을 읽고 쓰는 것, 네, 문해 교육에 중요한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휘 지식은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일단은 단어의 구조, 네, morphology라고 하죠. 형태학. 네, 이 단어가 뭐 명사인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 네, grammar, 문법. 네, 그래서 뭐 주어로 쓰였는지 아니면 목적어로 쓰였는지 네, 이렇게 문장 안에서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미, semantics, 네, 의미론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hungry라는 것이면 네, 배가 고프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word semantic relationships, 단어 의미론의 관계예요. 그래서 I am hungry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hungry man이라고 하면 네, 뭐 배고픈 사람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hungry가 man을 꾸며주는구나.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네, 단어 사이에 또 관계를 알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언어의 지식은요, 어휘의 지식은 계속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어와 리터러시 경험, 그러니까 리터러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글을 읽고 쓰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풍부한 어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네,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그리고 글을 많이 읽고 씀으로 인해서 네, 어휘가 계속해서 네, 어휘의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죠. 네, 어휘에 집중하는 것은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의 여러 측면에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유용합니다. 네, 이 어휘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요. 네, 평소에 언어를 쓰는 것도 더욱 풍부해지고, 네, 읽고 쓰는 것 역시 언어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읽고 쓰는 리터러시 능력 또한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디코딩, 음성 인식과 음성학, 네, 주로 이제 어떻게, hungry 할 때 hungry, 네, 이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라고 음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나눠서 네, 인식할 수도 있고 EM의 유창성을 돕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휘 지식이 많은 학생들은요, 어휘 지식이 한정된 학생들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단어 지식은 학문적 성공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네, 외국의 여러 논문들이요, 여러 연구들이 이미 이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을 네,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어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보통 그 아이디어, 개념 또한 확장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아이디어와 개념, 지식이 많아지면 당연히 학문적인 성공과 강하게 연결이 되겠죠. 네, 조금 더 연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는 데 걸린 시간과요, 읽는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텍사스 리딩 이니시에이티브 같은 경우에요, 이 연구를 따르면 학교 밖에서 하루에 21분을 읽는 학생은 1년에 거의 200만 단어를 읽는 반면에요, 학교 밖에서 하루 1분 미만의 책을 읽는 학생은 연간 8천에서 2만 1,000단어밖에 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하루에 20분 차이가요, 엄청난 양의 어휘의 차이를 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영어 교육에서 네, 뭐 영어 도서관 네,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 있죠. 영어 읽기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읽기와 어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 약 2배 더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은 학생, 나쁜 학생이 딱 어휘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는 매년 확대가 돼서요, 성적이 좋은 12학년, 그러니까 미국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마지막 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고3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학생들은 성적이 낮은 12학년 학생들보다 더 4배 많은 단어를 알고 있대요. 이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어휘 교육을 풍부하게 시키는 것이 네, 학문적 성공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두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휘 전문가들은요, 또 적절한 독해력은 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의 90% 혹은 95%를 이미 알아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떠한 지문을 받았을 때요, 이 지문의 90%, 어휘의 90% 혹은 95% 정도의 어휘를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네, 나머지 10%, 5%를 유추를 해서 그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적어도 그래서 90%의 단어를 알면 독자들이 읽기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주요한 내용, 메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낯선 단어들 중에 많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를 안다는 것은 나머지 10%는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잘 모르는 10%의 단어를 90%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추측해 보는 건데 이때 네, 90%의 어휘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10%의 언어를 이제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아는데 네, 정확하게 그 어휘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90% 이상의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독자들은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요. 왜냐하면 메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지금 무슨 지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 나머지 뭐 15%, 20% 이렇게 잘 모르겠는 그 단어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의미를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뭐 읽기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듣기 자료를 줄 때 보통 그 학생들의 어휘의 한 90% 혹은 95% 정도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휘를 바탕으로 한 지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듣기 자료를 주어야 학생들이 그 듣기나 아니면 읽기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휘를 배우는 것은요,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 개발의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네, 쭉 처음에 어렸을 때 뭐 엄마 아빠에서 시작한 것부터요, 네, 어른이 되어서까지 새로운 단어를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초기에 시작해서 학교 교육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휘는 딱 어느 순간에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멈춘다라기보다는요, 어떤 특정한 언어, 그게 뭐 영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중국어, 네, 다 어떠한 특정한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과 동시에 네, 그 언어를 쓰는 내내 평생 동안 네, 배우는 것이 어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1년 시나트라랑 다른 연구자들이 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Knowledge of vocabulary meanings affects children's abilities to understand and use words appropriately during the language acts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uch knowledge influences the complexities and nuance of children's thinking, how they communicate in the oral and written languages, and how well they will understand printed text. 네, 어휘가 아이들의 언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어휘의 의미를 아는 것은 아이들이 읽고 듣기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학생들의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뉘앙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말하거나 글을 읽고 쓸 때 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언어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휘를 배우는 것은요, 아이들의 언어적, 서면적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휘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어휘의 명시적인 가르침은요, 학생들이 학문적인 언어와 담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러이러한 어휘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라고 영어 시간에 따로 떼어내서 어휘를 explicit하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휘를
가르치는 그 따로 된 시간이 있으면 네, 점점 그 어휘의 뭐 의미라던가 형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언어 지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확장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문장 하나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문단을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용 자체도 네, 조금 더 아주 간략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객관적이고 눈에 잘 보이는 네, 그런 뭐 예를 들어 사과에 관해서 이해를 했다면 점점점 뭐 사과, 배, 뭐 여러 가지 바나나 그런 네, 어휘 지식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과일이라는 추상적인 또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는 텍스트, 그게 뭐 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컨텍스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어 발달과 초기 문해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힐이 2012년에 한 연구이고요. 그리고 어휘를 제약받지 않는 기술 중 하나로 파악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수명 동안,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제약받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은요. 네, 뭔가 나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언어를 끝까지 쓰는 그 순간까지 네, 계속해서 배우는 네, 그러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콘자가요.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와 사용을 맥락에서 자신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어휘의 명시적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언어 학습을 하면요.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어휘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인 어휘의 교육과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어휘 사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어휘를 그래서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다양한 상황, 네, 그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에서 동일한 단어에 대한 다중 노출이 필요해요. 네, 그 언어를 예를 들어 사과라는 것을 배웠다면 그 사과를 글로 써보기도 하고요. 말로 해보기도 하고 그 사과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 사과에 대해서 읽어보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노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단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네,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파트너와 같이 연습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주요 어휘를 사용해서요,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휘를 사용하기 위한 소품이나 구체적인 물건, 네, 실제로 사과를 가져와서 이게 사과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과는 과일 중에 하나고 빨갛고 뭐 보통은 빨간색이고 뭐 동그랗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실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어휘와 함께 이해력에 대한 명시적인 토론. 네, 이 사과는 뭐 명사일까, 동사일까, 뭐 이렇게 아니면은 사과를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토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커리큘럼 전반에 거쳐서 어휘 교육이 포함되어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영어 수업을 만들 때 뭐 장문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뭐 읽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하는데 그렇게 스킬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안에서 어휘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이제 외국어로서의 영어예요. 앞에서는 그냥 뭐 외국어든 모국어든 영어 전반의 어휘의 효과적인 방법, 어휘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어휘를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학생들이 보통은 한국어, 이제 우리는 말이죠. 모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이 번역입니다. 이 얘기는요. 인쇄된 이중언어 사전 혹은 가정언어 그림 사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vocabulary 그 책 있죠. 그 책을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가정에서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뭐 포스터 같은 거 있죠. 그러면은 뭐 A, appl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림 사전을 집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온라인 번역 도구 또는 사전 사용.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온라인 사전을 찾는다던가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글과 영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온라인 번역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휘 또는 철자 목록에 번역 또는 모국어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배울 영어 단어를 쭉 쓰면 거기에 뭐 의미를 쓸 때 옆에 모국어에서 한국말로 뭐 애플, 사과 이렇게 쓸 수 있게 모국어열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강의실에 다국어 단어장, 어휘 목록을 이제 강의실 안에다가 표현을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번역된 어휘 목록을 가족 구성원이나 같은 언어 동료 또는 다문화 교육 보조자와 확인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단어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모국어와 읽고 쓰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 과정 동안 학생들은 그들의 언어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다른 언어들의 단어들과 문법 구조들 사이의 의미 차이를 또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을 쓸 수도 있는데요. 번역만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문맥적인 단서를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뭐 영어로 돼 있는 짧은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어휘를 문맥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단어를 형태소로 분해해서 각 부분이 단어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 영역에 걸쳐서 맥락에서 핵심 어휘를 식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애플을 가르쳤다면 그 애플이 뭐 리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뭐 사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준다던가요. 이렇게 맥락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텍스트 및 상황에서 핵심 어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으면 이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다던가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단어와 개념을 설명하고 그림 또는 번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에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데모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읽기, 듣기, 그리고 쓰기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고 확인하기 위한 이해 전략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요. 단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스파이나 행맨, 빙고 같은 또 단어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앱이나 개인 사전에 어휘를 기록하고 기억하게 이렇게 vocabulary log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graphic organizer나 word walls, chart를 이용해서 단어를 정의하고 또 특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안에 fruit이라는 걸 넣고 뭐 apple, banana 뭐 이렇게 orang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어로서 영어 어휘를 배울 때요, 영어 단어를 배울 때 형식, 그 단어의 부분, 철자, 단어의 소리, 형식에 초점을 두고 또 의미, 당연히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사용,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형식과 의미, 사용 이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휘를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제 meaning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의무는 phonology여서 sound,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고, 그리고 형태는 morphology여서 이제 어떻게 이것이 어떠한 파트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그리고 구문론과 통산론, syntax,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사용법, uses,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맥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systematic approach 면요, systematic이라는 단어를 의미는 체계적이고 그리고 의무는 systematic이라는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형태는 system plus atic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문과 통사론에서는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 쓰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용법은 이제 a systematic approach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법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나누어서 가르쳐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그 어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또 어휘 교육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